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뭐 폭락이나 침체에 대한 거, 이런 뭐 다음에 여러 가지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첫 번째로 뭐 은행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왜 증시가 안 빠지냐라는 거죠. 일단은 시스템 위기의 조건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게 계속 더 나빠지면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에 나오는 이슈들 가지고서는 시스템 위기의 조건을 갖춘 건 아니다라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연준이나 재무부, 다른 나라들도 대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빠르게 이렇게 전이가 안 되도록 막은 게 있고, 그 다음 또 실제로도 뭐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시장이 또 좀 휴 하고 이렇게 좀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앞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뭐 국내에서 급전을 쓰는 수요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급전을 쓰는 수요라든지 혹은 은행들에서 봤을 때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조금 이제 캄다운 되는 면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늘 좀 수급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요거 최신판이 3월 16일까지, 그러니까 SVB 다 보고 나온 거예요. 잘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현금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증시가 반등한 이유겠죠. 현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평균적인 수준보다 현금이 더 많이 이제 매니저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우리 너무 보수적이었나? 시장이 반등하려나? 좀 사볼까? 하다가 SVB 다시 이제 현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늘렸던 현금이 다시 최근에 좀 사태들이 뭐 CS하고 이런 게 잠잠해지면서 또 현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첫째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과거 평균적인 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잘 안 빠진다라는 거죠. 악재가 나왔을 때. 그리고 SVB 터지니까는 부정적 전망이 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경제가 강할 걸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아니 뭐 되게 약할 것 같아요 하다가 반등장이 나올 때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SVB 터지니까 다시 또 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게 보이죠. 부정적으로 시선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들이 여전히 가득한 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이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다. 제일 큰. 특히 이제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엄청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은행은 때만 되면 한 번씩 이제 막 이렇게 안 좋게 막 보는데, 근데 뭐 거의 이 극단적으로 나빴던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은행 되게 안 좋게 본다. 그 자체가 이제 시스템에 대해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소위 주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좀 증시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인 거가 첫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용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다 원하는 그림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베이스 효과 때문이기는 하지만 6월 데이터 나올 때까지는 좀 세이프하고, 네. 실제로도 좀 선행 데이터들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지금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최근 은행 사태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채권 미실현 손실이 크게 작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또 좀 떨어지면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작년 4분기 말 대비해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작년 4분기 말 대비해가지고 혹은 3분기 말 대비해가지고서도 채권 미실현 손실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은행들이. 그럼 은행권들이 또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를 떠받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부터가 지옥장 시작이라던데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락의 신호탄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나가고 있다가 멈추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에 증시가 하락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립됐던 때는 언제였냐면 금리를 올려가고 있을 때 증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토탈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록 금리를 올려가고는 있지만은 경제 체력에 대비해서는 금리를 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리를 뭐 예를 들어 1에서 2%로 올렸는데 경제는 사실은 한 2.5%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인 거죠. 그러면 1에서 2%로 올렸지만은 경제 자체는,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완화적인 거죠. 사실은 2.5까지 올려야 중립적이고 3으로 올려야 긴축적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3까지 올렸는데 알고 보면 경제는 한 3.5까지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비하인드 더 커브라고 얘기해갖고서 금리를 올려나가지만 경제 대비해서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그렇게 하면 금리를 올려나가는 그 사이클에서 증시가 올라가죠. 그럼 내릴 때는 뭐냐? 내리지만 사실은 경제 체력 대비해서 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5까지 올렸다가 4로 내렸어요. 그럼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식 올라야 돼요? 아니요, 경제는 알고 보면 3.5 정도까지밖에 수요를 못해요. 4는 긴축적이에요. 4에서 3으로 내렸는데 경제는 2.5를 바래요. 막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이제 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올라갈 때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가 너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의 체력은 일단 둘째로 치고, 인플레가 너무 높으면 이건 큰일 나니까 75bp씩 막 금리를 올려나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은 비하인드 더 커브란 걸 못했고, 따라서 금리를 올려나가고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 경험을 못했어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나갈 때 주가가 빠져버렸죠. 30%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사이클을 우리가 바로 대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금리 내릴 때는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번에는 조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이번에는 반대처럼 완전히 무조건 가는 장이요, 이것도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요 관계가 예전에는 좀 높았던 게 사실이나 이번엔 조심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걸 보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은 이거는 금리 내릴 때 주가 진짜 하락이거든요. 뭐냐면 동결했을 때까지는 주가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06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한 이유로 보면 2007년 10월까지, 그러니까 향후 1년 4개월 동안 주식이 한 30% 올라가 버려요. 2018년도에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22년 2월까지 이제 여기는 동결은 아니고 19년 하반기에 3회 인하도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도 어쨌든 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45%나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리 동결하고부터가 진짜라던데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진짜 동결하고 나서는 만약에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버리면은요, 그걸 믿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때 사실 높은 상승장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좀 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제 동결 후에 평균적으로 인하까지는요, 어느 시기를 잘라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9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모 연준위원이 보기에는 11개월 걸렸다라고도 이제 약간 범위를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동결 후 인하를 걱정한다면 사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다. 실제로 이게 반영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예로 들어요. 뭐 이걸 나눠봐야 된다. 이제 동결하고 아까 마지막 인상 후에 주가 추이는 인플레가 있었던 시기하고 인플레가 없었던 시기로 나뉘는데, 인플레가 있었던 시기에는 마지막 인상 이후에 오히려 그게 이제 주가 빠지는 쪽으로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74년, 80년, 81년, 82년, 84년 예를 들었고, 인플레가 없던 시기에는 89, 95, 2000, 2006, 2018년 요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의 발동 조건이 너무 복잡하게 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사실은 좀 그러면 사실은 그건 좀 유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금리 올렸다가 멈추고 내릴 때 진짜 큰일 난다 인데, 근데 그게 인플레로 꼭 나눠봐야 되고, 그럼 인플레가 높다라는 그 기준은 뭘까라는 것도 조금 웃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요때 전후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뭐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미국이 70년대 인플레가 전기, 중기, 후기 세 번이 옵니다. 근데 전기, 중기하고 후기가 좀 그림이 달라요. 전기 같은 경우, 중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인플레가 올라갈 때에 주가가 빠져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내려가니 주가가 올랐어요. 인플레가 올라가니 또 주가가 빠져요. 인플레가 내려오니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일 인플레가 사실 높았던 거는 세 번째였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 다음에 인플레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버려요. 근데 인플레가 내려올 때 아마 금리는 같이 내려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트넷이 보기에는 요때에 금리 내리는 게 되게 안 좋은 신호이다라고 봤겠지만은, 근데 인플레가 우리가 지상 과제인 시기로 봤었을 때는 이게 조금은 좀 판단 내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가 올라갈 때 주가 빠졌었고, 반대로 지금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때 바닥을 잡고 있으니 요 시기를 조금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침체가 오게 되면은 한 30% 정도 주가 빠졌죠. 네. 근데 요번에 이미 한 30%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한 침체를 한번 경험한 수준으로 우리가 고가 대비 저점은 봤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침체를 공부하는 것도 그걸 주가랑 연결시키기 때문인데, 과거에 14번 있었던 50년 이후에 금리 인상기 중에 사실 침체를 피해간 건 3번뿐이 없었다. 뭐 코로나 직전에 18년, 19년에 굳이 한 번 더 넣어주자면은 4번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14번의 그 인상기 중에 30%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5회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빠졌던 경우는 3회였다. 그러니까 50년 이후에는 40%대 빠졌던 적이 없어요. 화끈합니다. 30%거나 50%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미 이 정도의 가격 요번에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침체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들 나올 때 침체를 피해갔다고 한다면 이미 주가 반영하면 크게 된 거고, 30% 이상의 큰 하락까지도 다 반영해도 그 정도까지 평균적인 침체가 온다고 해도 가격 반영이 다 되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내리면 우리는 깊은 침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깊은 침체 확률이란 건 사실은 많이 낮다. 그래서 뭐 고용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실업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깊은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 고용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없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ISM이 되게 나쁘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또 마키 쪽은 좋아가지고서 요거는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차이가 났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요게 이제 마켓이 맞았어갖고 ISM이 좀 머쓱해졌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기준으로 못 보니까는 결국 요걸로 봐야 되니까, 뭐 유럽, 중국 데이터는 올라오니까, 네, 저는 뭐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고, 오늘 이제 하트넷도 얘기한 김에 윌슨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죠. 마이크 윌슨. 제가 하락장 온다고 얘기할 때 윌슨 자료 참 많이 가져다 쓰긴 했는데, 그죠? 이제는 안 쓰는데, 그때 당시에 윌슨이 본인들이 만든 모델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보면은 이익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업 이익이. 제가 그때 많이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예요. 요거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모건 스탠리 리딩 어닝스 인디케이터 라는 게 이제 이거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에 메인으로 이거 안 씁니다. 윌슨이. 이게 R스퀘어 값이 0.8이나 나오는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데이터인데 요거를 요즘에 잘 안 써요. 왜냐?
1, 2분기 어차피 미국 이익 감익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LTM이잖아요. Last 12 months잖아요. 그러니까는 1, 2분기까지 딱 지금 컨센에 나오는 이익 하락폭을 여기에 넣어서 가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이익이 나쁠 거다라는 게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추정치에 그걸 반영을 지금은 시켰잖아요. 그 시킨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거 이익 반영, 추정치 반영이 경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 돼 있어 라고 봤었는데 지금 본인들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라고 하는 값 기준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였어요. ISQ가 좀 낮아졌어요. 0.7로. 여기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빠지느냐. 모건 스탠리의 리딩 어닝스 인디케이터인데 PMI가 빠져요. PMI가 빠집니다. PMI가 좋으니까 PMI를 빼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내려가도록 나와요. 보시죠. 어떻게 나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체가 정말로 반드시 오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침체의 설명력이 제일 높은 거는 실업의 증가예요. 그러니까는 앞서 이제 고용 보시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업률이 올라갈 때 이 회색 음영 부분이 이제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침체가 경기 침체가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침체 우리 얘기할 때는 실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실제 경기 침체라는 것은 NBER에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결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나마 좀 알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가 제일 좀 시성 있게 제일 비슷한 구간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냐라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걸 보면은 나중에 NBER이 하는 말을 미리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컨퍼런스 보드예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 데이터는 뭘 말하냐면 최근 6개월에 나온 경기 선행 지수를 바탕으로 12개월로 연율화를 해버리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약 한 퍼센트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과거의 NBER이 후행적으로 그 시기를 침체라고 정의 내려주더라 라는 거였고요. 요게 작년 8월인가부터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언제라도 후행적으로 NBER이 사실 니네 그때부터 침체였어 라고 후행적으로 판단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여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최근 6개월치에 12개월 연율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근 6개월치가 어떻게 나오냐? 작년 9월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이에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올라오고 있죠. 이게 만약에 앞으로 0.-3으로 4개월만 더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빠지고 요것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율화로 하면은 마이너스 3% 후반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체를 겪고 벗어나게 되는 걸로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되게 과격한 주장 많이 한다, 그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아주 그 카나리아의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선행성어 진이잖아요. 이것도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들 한번 가정을 세워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진짜 안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작년에 3월 말부터 중국이 상해 대봉쇄를 하면서 대중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 버렸죠. 이게 결국은 우리 수출이 쫙 끌고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딱 중국이 대봉쇄 할 때부터 쫙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몇 군데 방송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월 수출 데이터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좀 안 좋은데 그냥 그런 숫자였잖아요. 근데 딱 그 금액만큼이 만약 4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마이너스 5%가 돼요. 이것도 역시 베이스 이펙트예요. 그 다음에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제로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봤자 그냥 베이스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 낮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다 스토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최악은 2분기인 것 같아.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는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숫자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가령 뭐 삼성도 이제는 뭐 감산한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론도 재고가 전분기 대비해서 뭐 감액 손실을 반영한 거긴 하지만은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반등해주면 한국 반등하고 하면 글로벌 경기가 반등 초입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숫자가 좀 지금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서 중국 쪽에서 오더가 증가하게 되면 찐으로 좋아지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 저도 금요일에 그거 나오고부터는 계속 이거 시간대별로 나오잖아요. 뭐 9시 몇 분, 뭐 11시, 오후 2시 넘어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차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런 차트가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못 들어요. 몇 차례. 근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상승 수렴 삼각 차트, 뭐 상승 삼각 수렴 차트,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던데 요게 나오고서 어차피 차트는 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에요. 요러고 나서 요 시기까지 갈 때는 거래가 일정해야 돼요. 조금 줄어들면 더 좋죠. 그러다 이게 뽕 뚫고 가는데 거래가 동반해서 간다라고 하면 찐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꺾여갖고 내려오게 되면은 약세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나왔어도 완전히 어떤 그림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동반해가지고서 뿅 뚫고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는 상승 차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고 있네요. 일단 모였어요. 일단은 모였고 거래는 그저 그렇고 최근에 거래가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2016, 17년에가 그랬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우리나라 박스피라고 해갖고 저 계속 했는데 이게 15년 말부터 16년 말까지의 박스피는 좀 독특했어요. 뭐냐 하면은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안 뚫리고 가고 있었거든요. 거래는 이렇게 살짝 줄어들고 막판에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 뚫고 고점 뚫더니 요 양봉 보이십니까? 그러더니만은 쭉 잘 갔었어요. 20% 갔어요. 20%. 2000 뚫으니까 2500 갔죠. 그쵸? 예. 그래서 좀 도전적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이제 주가지수가 뭐 맨날 2500 위에서 막혔잖아요. 그죠? 막혔는데 만약에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맞고 그래서 뚫고 잘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과거에 보니 위로 20% 이상 가더라. 그러면 2500에서 20%면 3000이니까 그러니 제목이 한번 3000 달아보자 라고 해서 단 겁니다. 네. 차트를 더 잘 보시는 분들은 뭐 훨씬 많은 저는 뭐 차트는 꼼꼼하니까 모르는데 네, 잘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서 또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